결혼 8년 차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참 평범한 부부였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무던한 성격이었고 특별한 다툼도 없이 무난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죠.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시간이 흐른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늘 성실하게 집안일을 챙겼고 제 도시락도 꾸준히 싸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때로는 같은 영화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딱히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부족함 없는 일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없는 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친구들도 그랬고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다녔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기태와는 거의 가족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기태의 아내와 제 아내는 금세 친해져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이 꽤 흐뭇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부부끼리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넷이서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건 평일 낮 기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는 제안이었죠. 그곳은 그의 회사나 집과 거리가 있었기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나가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 겸 했죠. 그런데 식사 내내 기태는 유난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손을 떨고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마무리된 그 식사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전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삼켜버린 말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미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던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유난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진하지 않은 화장을 즐기던 사람이 붉은 입술을 칠하고 익숙지 않은 향수를 뿌린 채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더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하고 묻자 아내는 웃으며 그냥 오랜만에 외출하니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는 당시엔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모임에선 모두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었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웃음과 기태의 눈빛이 묘하게 겹치는 순간들을 되새기며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기태는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읽고 답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고 간신히 전화를 받으면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와 둘도 없던 우정이 서서히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태의 아내와 자주 연락한다더니 어느 날 제가 무심코 요즘 기태 아내랑 안 연락해? 라고 묻자 아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글쎄 잘 몰라. 좀 바쁜가 보지라고 어색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피하고 싶다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주말마다 외출을 늘렸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본다, 전시회를 간다, 엄마 병원에 잠시 다녀온다. 늘 그럴싸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미술교실 동창회라며 외출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미술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용돌이가 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덮어놓고 따지다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목, 우연히도 기태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급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춘 듯 귀에 속삭이는 말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응, 전에 갔던 방이랑 같은 층이야. 알지? 엘리베이터 타면 오른쪽. 이어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처럼 창가 쪽으로 부탁했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호텔과 관련된 얘기였고 그 말투는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수많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태가 통화를 끝내고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는 숨죽여 지켜보다 몰래 뒤따랐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프런트의 직원은 그를 익숙하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1206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은 제게 장검처럼 꽂혔습니다. 저 절망적인 강조 하나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기태가 단발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저는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왔지만 머릿속엔 단 하나의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1206. 그 후 저는 잠 한숨 편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계속되었고 이유는 늘 어색했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시회 초대권이 생겨서 다녀올게. 제가 무심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같이 가자. 그 순간 아내가 보인 깜짝 놀란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 전시회는 별로야. 나 혼자 보는 게 좋아. 그녀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저는 곧장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앉아 오직 단 하나의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기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별말 없이 나란히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키카드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층표는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12층, 그 안쪽. 그들의 목적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1206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저 두 사람의 입장 장면을 제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광경은 제 세계를 뒤집어 놓기엔 충분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제 눈앞에서 아내와 기태가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터지고 결국 제가 원하는 진실조차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제 두 눈에 새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없는 침대가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함 속에서 분노보다 앞선 건 차라리 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거. 제 아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이미 부정할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하던 일정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아내가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운 날들을 달력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 내역과 맞춰보니 정말 소름 끼치게 겹치더군요. 제가 예전에 출장용으로 만들어줬던 아내의 서브카드, 그 카드를 사용한 내역 속에 특정 호텔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총 6번. 날짜와 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내의 외출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서 만들어줬던 신용카드가 사실은 불륜의 현장을 드나드는 열쇠였다는 사실. 아내가 제게 식사 챙겨주던 그 손으로 친구와 호텔 방 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차라리 숨조차 막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카드 내역과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호텔 내역과 일정이 이렇게 일치한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꽤 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의 순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다시 쪼여왔습니다. 이 모든 걸 법정까지 끌고 가야만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라도 변명이나 억지를 부릴 구멍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구멍을 파고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제 사정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탐정은 곧바로 매뉴얼을 꺼내 제게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을 확보할 수 있고 외출 시 동선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계약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쌓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탐정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서류, 사진, 영상. 그 안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같이 들어가는 아내와 기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보고 웃는 두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아내의 표정 속에서 제가 알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아내의 머리칼을 아무렇지 않게 쓰다듬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빛이, 그 웃음이 제 옆에서 늘 평범하게 살던 아내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정식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2명. 제 아내 그리고 기태. 아내에게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불륜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태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상간 소송을 따로 걸어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가를 그가 얼마든 몸으로 실감해야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송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차갑게 눌렀습니다. 기태랑 무슨 사이냐?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숨막히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 실수였어. 몇 번 그런 건데 감정 같은 거 없었어. 실수라니. 몇 번을 반복해서 실수라 규정하는 뻔뻔한 변명. 감정이 없었는데 침대를 공유했다는 역설. 도저히 더는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기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근데 우리 우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 우정? 제가 믿었던 그 단어조차 왜 그토록 더럽혀져야 했는지.
우정이면 제 아내를 그렇게 안아서는 안 되었겠죠. 우정이란 걸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 감히 그 단어를 변명 삼아 썼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 기일이 잡혔고 두 사람은 소송 피고로 출석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원 앞에서 저는 둘을 마주쳤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들켰다는 죄책감 대신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 불쾌하다는 표정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실수였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혼만은 제발 하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는 분명했고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사진들, 일정과 카드 명세서까지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7천만 원을, 기태는 상간소송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마치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숨이 가빠오는 지옥 속을 빠져나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지옥에서 얻은 건 끝내 상처뿐이라는 현실도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려지던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위자료 액수와 이혼 확정을 선언할 때 제 안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이제는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도 제 안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던 아내도 없고 가장 친했던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일상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풍경을 가지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퇴근길에 집으로 들어오는 살.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제 곁에 있던 가장 가까운 두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잊으려 해도 자꾸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기태와 아내가 호텔에서 웃던 사진들, 카드 내역 속 차갑게 찍힌 금액, 그리고 제 귀에 남아있던 아내의 마지막 말. 실수였다, 감정은 없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더욱 깊게 찌른 칼날이었습니다. 감정은 없는데 몸은 공유했다는 모순, 그것을 실수라고 포장하는 무책임. 그것이 바로 저를 가장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동료들의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와도 믿기 힘들었고 대학교 동기들 단체 채팅방도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혹시 기태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곧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단톡방에서 나간 뒤 몇몇 동기들이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너 몰랐냐? 기태랑 내 아내 작년 워크숍 때 둘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돌아온 적 있었어. 그때도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말 안 했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작년 워크숍. 그땐 제가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혼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태도 함께였고
둘은 이미 그때부터 자리를 빠져나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몇몇 친구들은 눈치로 알았음에도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제 곁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결과적으로 제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역겨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연락처를 정리하고 SNS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불안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있어도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업무 성과는 곤두박질 쳤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다행히 팀장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일을 내려놓고 오롯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석 달 남짓 저는 그곳에서 인간관계도 도심의 소음도 모두 끊어낸 채 홀로 살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새벽 해돋이를 보며 제 마음속에 끝없이 남아있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왜 이런 선택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친구로서도 성심껏 기태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손을 놓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책임이었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공허했고 길을 걸을 때도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극심한 배신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진 상태라 현재로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함이 먼저 앞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 상태가 단지 제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처라는 걸 인정받은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조금씩 스스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기록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그 말을 받아들여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기태의 배신, 증거를 모으는 과정, 법적 절차, 그리고 그 사이 제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두세 줄 쓰기도 벅찼지만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쓰다 보면 분노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응어리졌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저는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혹시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저에게 절박하게 물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딘가에도 지금 이 순간 저처럼 배신과 불륜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실이 오히려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상처는 단순히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정리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카드 내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탐정을 고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겪은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은 이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님의 글 읽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치유의 과정이 막 시작되던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다신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 혹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칼로 상처 위를 다시 후벼 파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수였다고 치부하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평온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잔해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통해 무너지는 대신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릴 재료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제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감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때쯤 우연처럼 찾아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은 끝내 제 귀에 그들의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강남에 새로 생긴 작은 쇼핑몰에 돈을 넣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 너 옛날에 그 이혼한 전 아내. 걔 요즘 거기서 일하더라. 순간 귀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되물었습니다. 예? 진짜요? 응. 내가 우연히 갔는데 한 브랜드 매장에서 점원으로 있더라.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 매니저한테 혼나고 있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일었습니다. 호기심, 분노, 그리고 이상한 동정심까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움직인 건 묘하게 남아있던 궁금증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평일 낮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그 쇼핑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장 앞에서 저는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과거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스스로에게 당당함을 걸치던 그녀는 사라지고 낯선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객에게 연거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에서는 힘겨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눈동자가 이제는 자신감 한번 띄우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른 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맞이한 현실은 결국 그녀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기태의 소식도 궁금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SNS는 이미 비공개로 잠겨 있었지만 검색창 어딘가에서 짧은 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진 불명확한 글귀였죠.
땡땡동에 새로 영어 강사로 온 사람, 여자 문제 때문에 예전에 회사에서 잘렸대. 다들 조심해. 익명글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건 기태구나. 그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그리고 더 많은 소문들이 자연스럽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 아내는 결국 쇼핑몰 일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땡겨 쓴 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녀의 가족들도 감싸줬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혼까지 해야 할 문제냐. 하지만 결국 진실은 숨지도 않았고 제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이 세상에 돌면서 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불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고 끝내 가족들조차 더는 그녀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기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술자리에서 형제 같은 우정을 떠들던 놈은 이제 친구들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건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기던 사람들도 결국 모두 기태를 멀리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두 사람이 한때 동거를 시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서로에 대한 감정 소모가 심했으며 신뢰는 이미 뿌리째 흔들려 있었죠. 결국 그 동거마저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의지할 줄 알았지만 사실상 서로를 더욱 파멸시키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처벌은 없겠구나. 두 사람은 이미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불안과 외면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삶, 가까운 가족조차 등을 돌린 현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선택한 배신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더 이상 밟을 이유는 없다는 걸.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다시 제 삶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가장 가까웠던 저를 잃음으로써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깊이 배신당한 아픔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며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살아가는 건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감당하는 몫이라는 걸 이 과정에서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두 사람의 몰락 소식을 들은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은 문득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과거의 조각들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제게 처음 요리를 해주던 날을 기억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표정을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기태와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히며 허심탄회하게 꿈을 나누던 밤. 우리는 그토록 가까웠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눈앞의 따뜻한 기억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배신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면 여전히 숨이 답답하게 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건 제가 만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한 잘못은 단지 믿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잘못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인격에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어쩌면 앞으로 평생 그 죗값을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도 편안한 관계도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 해도 남의 눈치를 보며 불신과 경계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미래.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들의 죄가 가벼워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견뎌낸 고통과 스스로 버텨온 시간들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담담히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는다. 증오도 용서도 아닌 무심함. 그게 지금 제가 택한 태도입니다. 이제 제 삶은 정말 조용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회사로 가서 묵묵히 하루를 보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간단히 산책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언뜻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하루. 그런데 저는 요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배신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누구도 뒤에서 칼을 꽂지 않는다는 사실.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사실 하나로 제 하루하루는 불과 1년 전보다 1000배는 더 평화롭고 10,000배는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당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갉아먹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이것 하나만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배신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저는 결국 행동했기에 이렇게 다시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할 사람도 끝까지 지켜야 할 살도 결국 나 스스로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동시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배신으로 무너져선 안 되니까요. 누구도 제 앞의 길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사람 하나를 믿는 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같이 울고 웃던 시간들마저 결국은 내 착각이었나. 되돌아보면 내가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고 이젠 그 체면조차 허망하게 느껴진다. 모든 게 무너지는 데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나는 키 190cm에 90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축구부의 큰 형님이라 불렸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무릎 부상 하나로 선수의 꿈은 끝났고 운동장은 다시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 후로는 책상 앞에서만 살았다. 회계학에 몰두했고 결국 회계사가 되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름 괜찮은 삶이었다.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집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날 아끼고 걱정해주는 아내 유진이가 곁에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문제는 내 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90kg였던 몸무게는 어느새 120kg를 넘어섰고 나는 심장마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유진이는 내 건강을 염려하며 다이어트를 권했지만 나는 번번이 실패했다. 식단도 운동도 시도했지만 결국은 고기만 더 먹게 되었고 탄수화물을 줄인답시고
과도한 육류 섭취로 혈압만 더 높아졌다. 하루 3끼는커녕 거의 가축처럼 먹었다. 그조차도 모자라 고기에 집착했고 몸은 계속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유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오더니 나는 그녀 위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고 그 일은 곧 체중 문제로 이어진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유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분간은 내가 최소 25kg은 감량하기 전까진 스킨십은 좀 쉬자.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와 손님방에 혼자 누웠다. 다음 날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마음 한편에선 이 일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칠 뒤 유진이는 나에게 맞는 체중 감량 캠프를 찾아냈다며 브로셔를 내밀었다. 이게 그나마 최선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뚱뚱한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 창피해. 나는 묵묵히 브로셔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망설임 없이 등록비를 결제했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일정을 정리했다. 정말 갈 거야? 그녀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말들이 방 안 공기 속에 길게 맴돌았다. 당신이 살을 좀 빼면 정말 좋을 거야. 건강도 기분도 다 나아질 거야. 한 달은 금방 지나갈 거야. 내가 매일 전화할게. 내가 다시 손님방으로 향하려 하자 유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 서로 화난 거 없잖아. 그냥 안방에서 자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내가 25kg 빼기 전까진 같이 안 자겠다고. 그거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그리고 낮게 내뱉듯 덧붙였다. 관계도 없다고. 그것도 당신 입으로. 그제야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듯 뭔가 수습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지금 이 집을 떠나는 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 며칠 동안 나는 회사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정중히 알렸다. 물론 업무는 원격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고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출발 당일 이른 새벽 나는 조용히 짐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제주도의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서며 체중 감량 캠프에서의 첫 3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운동하는 척만 하고 있었다. 첫 주엔 인터넷과 업무 장비 세팅에만 시간을 보냈고 둘째 주엔 사람들을 관찰하며 대충 분위기만 파악했다. 운동엔 관심도 없었고 식단은 아예 따르지 않았다. 다른 참가자들이 계란 흰자나 샐러드를 먹을 때 나는 치킨과 햄버거를 배달시켜 따로 먹었다. 배달 기사들도 내가 조깅 코스 입구에 서 있으면 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였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는 아무렇지 않게 캠프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체중은 오히려 3kg이나 늘었다. 캠프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살이 쪘던 것이다.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모든 걸 바꿔놓을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랜 친구 민재석 형이었다. 1년 전 이혼을 겪고 간신히 삶을 정리해가는 중이던 형은 그날 한 클럽에서 젊은 여자와 데이트 중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진과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것이다. 처음엔 아닌가 싶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맞았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거리낌 없이 그녀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형은 혹시 내가 믿지 않을까봐 사진 몇 장을 찍어두었고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기 찍힌 사람은 부정할 수 없이 유진이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아무리 봐도 부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작년 제주 여행 때 내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목걸이까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문자 하나가 이 캠프에 머무는 이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까지.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나 자신을 되돌아봤다. 나는 꽤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삶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했다. 진짜로. 무엇보다 먼저 내 체중과 자아상,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 느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캠프 사무실로 향해 담당자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고도비만자를 위한 3개월 집중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첫 일정이 시작됐다. 그날 아침 나는 트레이닝 그룹과 함께 제주 숲길로 산책을 나갔다. 총 3km 남짓한 완만한 코스였다. 트레이너는 말했다. 이 정도만 걸어도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식사 전 지방이 태워집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하루에 45km는 그냥 달리던 내가 이제는 겨우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게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젠 더 이상 운동장이 아닌 현실이었다. 그 시절의 나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나는 그저 무거운 몸 하나 끌고 가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3km를 간신히 완주했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50대 아주머니 두 분이 내 옆을 지나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캠프로 돌아왔을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예전에 축구하다 다쳤던 무릎도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전에 어울리던 캠프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그들 대부분도 나처럼 이곳을 놀이터쯤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이젠 진짜로 바꾸고 싶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식사는 간단했다. 오렌지 주스 반잔, 토스트 한 조각, 생과일 조금, 그리고 저지방 터키 베이컨 2조각.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다. 아침 식사 후 워크숍 전까지 주어진 자유시간.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다. 유진에 대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남자와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다른 사람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나는 아직도 유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어디까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겠지만 혹시 이 모든 걸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아주 작게 가슴 한편에서 피어났다. 이번엔 워크숍에 진심으로 참여했다.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전 참가자들이 경험한 변화에 집중했다. 누군가는 수십 킬로그램을 감량했고 누군가는 인생 전체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변화를 이끈 건 결국 단 하나였다고.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유든 삶의 중심을 흔드는 단 하나. 나에겐 그게 유진이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고 동시에 내 안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나는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그 중엔 유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 처음으로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젠 정말 나 자신을 위해 뒤집어야 할 때란 걸. 워크숍을 막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간단히 답했다. 여기서 일도 병행하고 살도 빼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녀는 말했다. 걱정 마. 이틀 뒤면 집에 오잖아. 이제 거의 끝났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유진아, 아직 25kg 못 뺐어.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욱해서 한 말이었잖아. 나는 내가 보고 싶어. 심지어 2kg만 빠졌어도 상관없어. 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원하는 걸 얻었다는 말. 그게 정말 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유진은 다시 말했다. 그만 고집 부려. 살은 집에서도 뺄 수 있잖아. 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정말
내가 필요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아, 나는 이미 결심했어. 일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려면 이곳에 있어야 해. 앞으로는 통화도 좀 줄이자.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야 알겠어.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늘 내 옆에서 날 사랑해주는 뚱뚱한 사람으로만 본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었는지. 그땐 나도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침대 위에 올려두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운동장으로 향했다. 나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뒤가 아닌 앞줄에 섰다. 그날 담당 트레이너는 박나희였다. 철저하고 냉정한 스타일의 그녀는 캠프에 온 이후로 나에게 인사 한마디 건넨 적 없었다. 가끔 날 흘겨보는 눈빛만 있었을 뿐. 내가 앞줄에 서자 그녀는 말없이 날 바라봤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마치 다시 뒤로 가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운동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됐다. 무릎조차 제대로 굽히지 못했지만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따라해봤다. 아직 본 운동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리고 진짜 수치심은 그 다음이었다.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드는 동작. 보기엔 간단했지만 몇 세트가 지나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런 나를 보며 라인은 얄밉게 웃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어지는 팔 운동. 팔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했다. 버티고 또 버텼다. 그리고 매트 위 가장 굴욕적인 순간. 전성기 땐 100kg 벤치프레스도 들던 나였지만 그날은 팔굽혀펴기 하나조차 제대로 못했다. 겨우 하나.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절뚝이며 샤워실로 향했고 점심 후 주어진 1시간 동안 진료소를 찾았다. 무릎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무릎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써서 생긴 염좌. 며칠 얼음찜질을 하면 괜찮다고 했다. 그 다음 주 나는 모든 루틴을 바꿨다. 나오는 식사만 먹었고 디저트엔 손도 대지 않았다. 간식도 거의 끊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을 때만 조금씩. 처음 5날은 지옥이었다. 누군가의 웃음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농담의 대상이라는 것도 느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전 3주 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리면 그럴만했다. 그래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진심으로 바뀌려 애쓴 첫 주가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4kg을 감량했다. 그리고 그 주 마지막 날 사설탐정에게서 첫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직접 찾아와 유진이와 그 남자가 식당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 대화 녹음 파일도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고 머문 시간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찢어놓은 건 육체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존재에 대해 내뱉은 말들. 그 말들이 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찢고 지나갔다. 그 남자가 유진에게 물었다. 내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들이댔는데 왜 이제야 기회를 준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알았다. 유진은 오랫동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걸. 그 남자는 대학 시절 그녀의 지인이었고 최근 들어 둘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유진은 말했다. 남편이 너무 지치고 창피해졌어. 이젠 만족도 못 시켜줘. 그래서 캠프 보내고 진짜 남자가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었어.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아내 몰래 이걸 숨겨왔어?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내가 바지 입는 사람이야. 와이프는 내가 하란 대로 해. 의심도 안 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에서 더는 구할 것이 없다는 걸.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둘째 주부터는 아침 걷기 속도를 끌어올렸고 오후엔 수영과 워터워킹을 시작했다. 활 만들기나 펜싱 같은 기술 기반 취미도 배웠다. 캠프를 떠난 후에도 나만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사설탐정이 수집한 자료를 공유했고 추가 증거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했다.
이혼 서류 작성도 부탁했다. 아직 정확한 귀가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진짜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혹은 예전의 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려 18kg 가까이 감량했고 몇 년 만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생활 루틴도 달라졌다. 매일 아침 5km를 조깅했고 여전히 라이 트레이너 수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침이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미소도 보였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어느 날 아침 푸시업 10개를 겨우 마치려던 그때였다. 갑자기 등 위에 무게가 실렸다. 나는 온 힘을 짜내 한 번 더 푸시업을 해냈고 고개를 들어보니 라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내 등을 누르고 있었다. 좀 더 버텨보라는 뜻이었다. 웃기고 괴상했지만 어딘가 뿌듯했다. 나는 이제 캠프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명상 시간에는 단순히 살을 빼겠다는 다짐보다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었던 게 아니었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웃고 있었던 거였다. 6주가 지났을 무렵 체중 감량 속도는 느려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처럼 하루 1kg씩 빠지진 않았지만 총 감량량은 27kg에 달했다. 이젠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진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예전 학교 시절 코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프리시즌에 몸이 안 만들어졌으면 하루 2번 훈련이다. 그 말이 떠올라 나도 하루 한 번 더 긴 러닝을 추가했다. 무릎과 나이는 예전만큼 달릴 수 없게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즐거웠다. 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났고 러닝 후 기운이 남을 땐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했다. 물론 가볍게 시작했다. 예전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몸을 깨워나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때 100kg 벤치프레스를 자랑하던 내가 45kg도 버거워하며 민망해졌고 심지어는 들리던 무게가 며칠 뒤엔 전혀 들리지 않기도 했다. 무릎은 여전히 약했고 스쿼트와 다리 중심 운동은 포기해야 했다. 등 운동도 서 있는 자세는 전부 제외. 가능한 동작 자체가 줄어들었다. 마치 혹독한 운동 금지령 같았지만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다만 가슴 속의 아픔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77kg 벤치프레스를 시도했다. 첫 번째는 수월했다. 두 번째는 힘겨웠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감정이 이성을 덮었다. 세 번째를 들던 순간 바벨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바벨을 들어 올려줬다. 둘이 힘을 합쳐 겨우 거치대에 걸었다. 멋지다. 도윤 씨, 라이였다. 두 번째도 간신히 올렸으면서 왜 세 번째를 시도했어요? 이 헬스장에선 혼자 운동 금지라는 거 이제 알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라이 트레이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나는 불쑥 덧붙였다. 어차피 또 뚱뚱한 사람 하나 살렸다고 속으론 비웃을 거잖아요. 영광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체육관을 빠져나왔다. 라이가 더 말할 게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조용히 날 바라보기만 했고 나는 말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나는 새로운 수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눈에 들어온 건 요가와 필라테스.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스텝 에어로빅. 처음 보는 교실 앞 여성 참가자들만 가득했고 남성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거기 들어가면 진짜 나 상처받을 거예요. 나는 뒤를 돌아봤다. 라이 트레이너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눈빛이었다. 왜 오늘은 제 수업 안 와요? 항상처럼 그냥 오면 되잖아요. 수업 끝나고 잠깐 얘기해요. 내일은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니까. 괜찮죠?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녀의 운동실로 돌아가 수업을 함께 했고 샤워를 마친 뒤 다시 그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탁이에요. 30분 후
나는 운동실 앞에 서 있었다. 라이를 기다리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어제 무리하게 운동한 것 때문일까? 안전수치 위반으로 퇴소 경고라도 하려는 걸까? 트레이너로서 공식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무슨 말이든 오늘 아침 받은 소식보단 더 아플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설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날 밤 유진과 그 남자가 내 집에 함께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정말로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처럼 라이는 여전히 단단하고 냉철한 표정이었다. 작은 키, 가느다란 체격,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회색빛 눈동자. 운동 중 나를 꿰뚫던 그 시선. 그녀는 운동할 때마다 묻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한 번 더. 내가 믿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어? 그녀는 겉으로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힘들어도 그녀 수업을 고집했다. 친절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달랐다. 헐렁한 맨투맨의 청바지, 높이 묶은 머리,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반쯤 가린 모습. 처음 보는 분위기였다. 마트에 가는 차림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선 다른 느낌이 났다. 더 인간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연약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출구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황했다. 말을 하자며 불러놓고 왜 나가자는 건지. 그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 풀어요. 도윤 씨,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우리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라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생각이 많아지면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타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돼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그게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내겐 효과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도윤 씨, 알든 모르든 간에 요즘 나는 자꾸 도윤 씨가 신경 쓰여요. 그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가슴에 떨어졌다. 숨이 턱 막혔다. 그래, 결국 나 또 민폐구나. 내가 또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건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데리고 직원용 주차장 뒤편으로 걸어갔다. 검은색 지프 랭글러.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말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우리는 몇 분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표시도 없는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가시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 점점 풍경은 바뀌었고 눈앞엔 황량한 사막이 펼쳐졌다. 멀리 산맥까지 이어진 메마른 대지. 그녀는 사륜 구동을 넣고 속도를 줄였다. 노면은 울퉁불퉁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운전했다. 나는 조용히 손잡이를 꽉 잡았다. 도착한 곳은 협곡 가장자리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도윤 씨,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뚱뚱하고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이 캠프를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들 중 하나. 나도 그래서 진지하게 안 봤어요. 화상회에 핑계대고 밤엔 피자 시켜 먹고 다른 애들이랑 농담이나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해마다 100명은 봐요. 23kg 빼고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매년 반복하죠. 근데 도윤 씨는 달라졌어요.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 바뀌었어요. 기억나요? 처음 내 수업에 맨 앞줄에 섰던 날. 난 솔직히 확신했어요. 10분도 못 버티고 나가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더 냉정하게 굴었어요. 근데 당신은 기대를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도록 따라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열정도 오래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갔어요. 지난 몇 주간 나는 믿기 힘들 정도의 변화를 봤어요. 체중 감량뿐 아니라 이젠 거의 정상 체중에 가까워졌어요. 처음 왔을 때의 그 모습은 이젠 전혀 남아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딘가 애매한 말투였다. 게다가 그 말이 라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모르겠지만 도윤 씨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도 변했어요. 처음엔 금방 포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확신했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밤에 사막 달리기 할 때도, 혼자 웨이트하는 것도 나는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고 날 뻔했던 그 순간 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중의 반만 감량해도 그 자체로 자존감이 생겨요. 몸이 완성되지 않아도 만족하죠. 하지만 도윤 씨는 아니었어요. 다음 달 열릴 시상식에서 당신은 여러 개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요.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행복해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이곳에 상처받고 우울한 얼굴로 와요. 비만으로 외면받거나 조롱당했기 때문이죠. 조금만 체중을 줄이면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도윤 씨는 처음부터 중심이 있었어요. 조금 화가 나 보이긴 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가장 큰 성과를 낸 사람이 됐죠. 지금 모습 정말 멋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요즘은 더 조용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슬퍼요. 처음엔 맨 뒷줄에서 장난꾸러기들과 웃고 있었잖아요. 항상 얼굴엔 미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됐지만 그만큼 더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캠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불리는지, 어떤 소문이 도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몸과 삶을 바꾸도록 돕는 게 내 일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을 도와줄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이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사이 당신은 내게 정말 개인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렇게 날카롭게 말한 거예요. 바벨이 떨어질 뻔했던 그 순간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를 꼭 안았다. 그녀는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어릴 땐 체조 선수로 활동했지만 일반적인 체조 선수처럼 작고 단단한 체형이 아니었기에 부상도 잦았다고 했다. 그 시절 일부 선수들은 가슴발달이나 골반 확장을 늦추기 위해 호르몬 조절 약물이나 칵테일 약을 복용하곤 했다고 했다. 하지만 라이는 그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장기 이후 점점 더 순위에서 밀려났고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약물 복용 선수들과는 실력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상도 덜했고 체력도 넘쳤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한 시기를 보내던 그녀는 결국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체조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건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살려 피트니스 대회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보디빌딩과 비슷하지만 근육량보다는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에 초점이 맞춰진 분야였다. 그녀는 잘 해냈다. 하지만 그 세계 역시 곧 그녀를 실망시켰다. 그곳에서도 약물 문제가 있었고 그보다 더 추악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회에서 수상하고 광고 모델이 되는 여성들 중 일부는 심사위원이나 후원사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왔던 그녀였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그런 시선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결국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할 뻔했고 그녀의 비명이 보안팀을 불러 목숨처럼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그 일을 계기로 피트니스 세계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운동생리학과 운동처방학을 전공했고 이후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왜 내가 이 캠프에 오게 되었는지, 내 아내 유진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나를 창피해했고 몸 좋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까지도. 그녀는 말했다. 이제 유진 씨는 절대 도윤 씨를 부끄러워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에 보면 아마 정신 못 차릴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다음에 보게 된다면 그건 이혼 법정일 거예요. 나는 유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다. 사실 나는 자신을 방치했고 그녀가 내 건강을 걱정했던 것도 맞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랐던 건 사실이고 그 자체는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식과 그녀가 내게 했던 말들은 너무도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람, 그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용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많은 것을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라이의 수업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그녀 역시 수업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 나는 매일 그 한계를 맞이하며 땀을 쏟았다. 남자 참가자들은 내 등이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마다 그 위에 올라앉은 라이를 보며 질투를 숨기지 못했다. 때로는 그녀가 내 밤 러닝에 동참하기도 했다. 우리 관계는 친구 그 이상으로는 넘어간 적이 없었지만 가끔 그녀가 내게 깊은 눈빛을 보낼 때면 등줄기가 서늘해질 만큼 전율이 느껴지곤 했다. 한편 집에서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다. 사설 탐정에 따르면 유진은 대학 시절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그 남자는 오로지 육체적인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며 일주일에 며칠씩 머물렀다. 그의 아내마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한 후였다. 유진은 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고 예전처럼 짜릿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 관계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유진은 내게 전화를 더 자주 걸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쯤 집에 돌아오는지를 묻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어차피 캠프도 시즌 종료와 함께 한 달 정도 문을 닫을 예정이었기에 나도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라이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 약 63kg를 감량했기 때문에 예전 옷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문득 쇼핑몰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차 한 대를 보게 되었다. 강렬한 진주색의 제네시스 G70 스포츠라인.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차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매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운전석에 앉아본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좁은 공간에서도 거뜬히 앉을 수 있었고 핸들을 쥐는 손끝에는 묘한 자신감이 감돌았다. 나는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마무리했다. 매장을 나설 땐 뒤에서 라이가 자신의 지프를 조용히 몰고 따라오고 있었다. 가는 길에 나는 사설탐정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캠프 시상식 날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이 메신저를 통해 캠프로 도착하도록 요청했다. 그 후 유진에게도 연락을 했다. 이번 주말 캠프의 마지막 시상식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참석하겠다고 했고 오랜만에 나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들뜨진 마. 그날은 내가 기대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말했다. 도윤아,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몸무게나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겨우 1kg만 감량했더라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됐어. 나는 여전히 내 듬직하고 따뜻한 곰 같은 남편이 그리워.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통화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녀의 외도에 대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내 삶과 일을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중대한 일들을 추가로 시행해 옮겼다.
그중 일부는 라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라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시상식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내 곁에 가까워지고 또 명확해졌다. 시상식 전날 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동안 나에게 영감을 주고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끝이네요. 내일이면 아내분이 시상식에 오고 그녀를 받아들이든 이혼하든 결정을 내리겠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겠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그 순간엔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복잡했으니까. 우리는 말없이 캠프로 돌아왔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사이엔 너무 많았다. 잠시 후 그녀가 침묵을 깼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아직 혼인 상태인데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혹시 그녀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마음 정리는 했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라이 씨,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솔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주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후 시상식 당일까지 다시 마주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혼자 조깅을 나갔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는 이제 운동과 식단이 끝났겠지만 나에게 달리기는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없었다. 러닝을 마친 뒤 나는 라이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 몇 명은 그녀가 생활동 안에 틀어박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그 와중에 유진이 나를 찾으려고 캠프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강당으로 내려갔다. 유진이 보였다. 그녀 앞을 지나쳤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전의 나와는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주변을 살폈고 메신저가 대기 중인 걸 확인했다.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신호하면 바로 움직여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했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모두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라이가 유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둘을 나란히 볼 수 있었다.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기분이었다. 유진은 짧은 금발 머리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 아니었지만 날씬하고 외모는 예뻤다. 반면 라이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다. 키는 작지만 눈빛과 존재감이 강렬했다. 라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내용이 나에 관한 것이었는지 유진이 그걸 듣고는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한쪽에 앉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내가 그냥 아무 남자나 찝적대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결혼한 대학 동창을 몰래 만났다. 내 침대에서 그를 맞이하던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모르는 남자가 미소 한 번 지었다고 순결한 척이라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다. 행사는 계속되었다. 시상식 중간중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나를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체중 감량을 한 참가자에게 주는 상,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가장 큰 감량을 이룬 참가자에게 주는 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참가자에게 주는 특별상까지. 나는 운동 부족으로 시작했지만 건강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이유였다. 나는 청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진이 자리 끝에 앉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무대 위 남자가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말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자 나는 기회를 잡아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나의 여정을 소개했고
그 여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라이를 언급하며 무대 위로 초대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라이가 무대에 올라 내 옆에 섰다. 유진은 그 순간 라이를 향해 날리는 눈빛 하나로 전장을 만들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나는 라이와 악수를 했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행사 디렉터가 마지막 말을 마친 후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직후 유진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녀는 라이와 나를 번갈아가며 노려보며 외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이 캠프에 남아 있었던 거구나. 날 배신하고 이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난 집에서 당신만 기다렸다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아, 지금 라이랑 나는 친구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성을 잃기 전에 조용히 해. 그녀는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미안해, 자기야. 그냥 널 보니까 너무 멋져져서, 너무 날씬하고 완전히 딴 사람 같아서 질투났어. 집에 혼자 너무 외로웠고 정말 너를 기다렸다고. 이제 집에 같이 가서 이 새로운 너를 같이 느껴보고 싶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외롭고 혼자였다고? 그녀는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토마스와 식당에 있는 유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럼 이 남자랑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유진은 당황한 듯 말했다. 그 사람, 그냥 대학교 시절 친구인데 우연히 마주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받아쳤다. 아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는 거야. 유진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캠프에 떠나기 전부터 이미 너희는 시작됐고, 내가 날 캠프에 보낸 진짜 이유도 그 남자 때문이잖아. 내가 살찐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좀 더 보기 좋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지. 그 감정도 이해는 해. 하지만 말이야,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직접 말한 녹음도 있고, 부정할 필요 없어. 내 집으로 그를 데려온 사진도 있어. 그건 정말로 우리 집이었어, 유진아. 그리고 내가 내 침대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더는 할 말이 없어. 나는 뒤돌아서며 대기 중이던 변호사 쪽 메신저에게 손짓했다. 그는 바로 다가와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유진은 절박하게 외쳤다. 애단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건 그냥 실수였어. 잠깐의 일탈이었고 내가 먼저 끝냈어. 정말로 내가 보고 싶었고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날 사랑하잖아. 우린 누구보다 잘 맞는 사람들이야. 딱 한 가지, 난 너의 살 때문에 힘들었을 뿐이야. 근데 이젠 그 살도 없어졌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유진아, 우리 둘 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너의 일탈을 알고 나서야 부끄러워서 남편을 숨기려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 너와 함께하는 결혼의 설렘은 사라졌어.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 다 들었어. 그래도 내 말 중 하나는 맞아. 우린 공통점이 많지. 넌 뚱뚱한 남편이 창피해서 나를 멀리 보냈고, 난 바람 피운 아내가 창피해서 널 멀리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가. 이제 그만. 유진은 애원했다. 우린 이걸 극복할 수 있어. 그냥 집에 같이 가자. 얘기해보자. 상담도 받아보자. 우린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났어. 우린 무과실 이혼주에 살고 있어. 재산은 5,050으로 나눠질 거야. 자녀도 없고 다툴 건 없어. 집은 전체 순자산의 70%야. 그걸 내게 줄게. 법원에서 판결받는 것보다 좋은 조건이지. 그냥 돌아서.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이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는 집도 없어. 유진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넌 어디서 지낼 건데?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어.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넌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그 집엔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너한테 준 거야. 나는 이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과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이 캠프에서 63kg 넘게 감량했지만 넌 영원히 너만을 사랑했을 남편을 잃었고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가정도 미래도 다 잃었어. 그저 즐기고 싶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결국 내 체중은 단지 핑계였을 뿐이야. 내가 바람 피우기 위해 만든 핑계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지.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걸음을 옮겼고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후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어졌다.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직접 통화한 적도 없었다. 다만 한 번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유진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혹시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오해를 풀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다. 그 전화는 오히려 내 안의 모든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다. 나는 유진이 했던 모든 행동, 우리 이별의 진짜 이유를 다 이야기했다. 필요하다면 증거 사진, 녹음, 영상까지 다 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분의 반응은 단순했다. 이제라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중하게 감사를 전했다. 놀랍게도 이혼 과정은 아주 순조롭게 끝났다. 유진은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정도는 나누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한편 라이와 나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연인 사이가 되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고 가족, 친구, 동료들 모두 내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들 말하곤 한다. 정말 잘한 선택이야. 그리고 모두가 라이를 좋아한다. 나 역시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유진은 결국 집을 팔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연인을 만난 뒤 체중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캠프 브로슈어를 하나 보내줬다. 자랑하거나 비꼬는 게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를 알기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심지어 참가 비용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어찌 보면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라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안타깝게도 그녀는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